철수 씨 안녕하십니까? 오늘 퇴원하시니까 정말 기쁘시죠? 네, 기쁩니다. 퇴원하기 전에 철수 씨의 병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다시는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벌써 4번이나 입원했거든요. 이제 입원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입원 때문에 직장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그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방한 대로 약을 매일 그리고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약을 잘 복용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입원하기 전에 철수 씨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현재 기억나는 것이라곤 귀에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자신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발하기 전에 항상 어떤 증상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고징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고징후라는 것은 재발이 곧 임박했던 사실을 경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철수 씨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감기에 걸리기 며칠 전부터 철수 씨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관이 간질간질하거나 따가울 수 있고 혹은 온몸이 쑤시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기의 경우 바로 그러한 증상들이 감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징후들입니다. 정신분열병의 경우도 감기와 마찬가지로 경고징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평소와 달리 아주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기분이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나타납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경우에도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신경이 아주 예민했던 사실이 기억납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요. 바로 그런 증상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고징후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증상이 경고의 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경고 징후를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만약 경고 징후가 뭔지 안다면 그것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알아차려서 재발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의 용량을 일정 기간 올리거나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고징후의 종류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생겼느냐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고징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고징후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철수 씨의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철수 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때때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조해하거나 사회생활을 피하는 행동이 경고징후라면 철수 씨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그런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생각이나 감정은 철수 씨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고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그 점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수 씨를 담당하고 있는 심 선생님도 그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죠. 이분은 사회사업과 선생님으로 철수 씨가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신경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지만 또 철수 씨의 경고 징후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애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징후와 우리 애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서로 다릅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을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것이 보인다든지 생각의 흐름이 조리에 맞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등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정신병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귀에서 사람 목소리가 심하게 들려 생활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재발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때 바로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재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경고징후란 그런 증상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때, 즉 재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징후란 재발되기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나타난 증상이나 변화를 말합니다. 정신분열병의 경고 징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잠을 잘 못 자거나 밥맛이 없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사회생활을 피하거나 초조해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또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애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그런 줄 알았지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들이 경고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애가 무슨 소리를 듣느라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가끔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단지 그것이 좀 더 심해졌을 뿐이야. 만약 평소에도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경고징후가 아닌 지속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속증상이 있더라도 생활은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와 심한 정도가 평소와는 달리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경고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들을 빨리 알아차린다면 자신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까지 진행되어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경고징후와 지속증상 간의 차이점이 뭐죠? 평소에도 자주 경험하는 증상을 지속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속증상은 어떤 때는 경고징후와 비슷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약 부작용이나 일상적인 기본 변화도 경고징후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들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치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철수 씨,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서로 다른 증상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심 선생님과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의 경고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경고징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경고징후 점검표입니다. 이것을 함께 보면서 철수 씨가 경험한 경고징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봅시다. 그런데 뭐 너무 복잡해요. 문항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많아 보이긴 해도 철수 씨의 경고징후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에 재발하기 전 몇 주 동안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철수 씨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행동상의 변화들을 직접 보셨으니까 철수 씨의 경고 징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항은 긴장이 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입니다. 이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프기 전에 아주 긴장이 되고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내가 아프기 전에 아주 예민해진 것은 사실이야.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집안을 왔다 갔다 서성대지 않았니? 어머니 말씀이 사실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긴장이 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좀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만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첫 번째 문항에서는 아프기 바로 직전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어머니 말씀이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 밤새도록 잠을 안 잤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예,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평소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는 약을 먹은 후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경고징후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문항이 잠을 잘 못 잔다입니다. 그 문항도 아프기 바로 직전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을 봅시다. 두 번째 문항은 자꾸 짜증이나 신경질이 난다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상태가 나빠지면 자주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곤 했어. 그 때문에 우린 별일도 아닌데 집안에서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됐지. 철수야, 기억 안 나? 내가 이번에 입원하기 전에 식사하다가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었잖아. 예, 기억나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짜증이나 신경질을 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과 잘 지냅니다. 화도 내지 않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항도 아프기 바로 직전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네 번째 문항과 다섯 번째 문항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수 씨, 이 두 문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소한 일에도 자꾸 화가 난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자꾸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게 된다. 이 문항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항들도 표시를 하십시오. 선생님, 애가 나빠지기 전에 많이 우울해 보이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철수 씨, 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전에만 우울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상태가 나쁘지 않을 때에도 많이 우울해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맞아요. 얘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4번 문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항에서는 자주 그렇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얼마 동안은 세수도 잘 안 하고 목욕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평소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깔끔했지만 상태가 나빠지면 정말 외모에 관심이 없었어. 내가 머리도 잘 안 빗고 옷도 잘 안 갈아입어서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39번 문항을 보십시오. 방금 말한 내용이 이 문항과 비슷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문항도 아프기 바로 직전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보니 많은 증상들이 표시를 했군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우리 애의 경고징후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경고징후 점검표를 보면서 진짜 경고징후만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철수 씨, 그러한 증상이 상태가 나빠지기 얼마 전부터 있었어요? 아마 2주 정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발되기 약 2주 전부터 아주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잤군요. 그렇다면 그것이 경고징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이 용지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경고징후 점검표를 봅시다. 평소 때에는 외모에 아주 신경을 쓰지만 아프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네요. 재발되기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됩니다. 예, 저는 정말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경고징후인 것 같습니다. 기록하시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표시했던 모든 징후 중에서 4가지가 명백한 경고징후인 것 같습니다. 저 긴장이 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자꾸 짜증이나 신경질이 난다. 잠을 잘 못 잔다. 그리고 자신의 옷차림이나 위생청결에 무관심해진다입니다. 앞으로는 이 4가지 증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고징후의 심한 정도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저 경고징후를 심하다, 중간 정도다, 가볍다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잠을 잘 못 잔다라는 문항을 볼까요? 철수 씨, 먼저 밤에 잠을 어떻게 자면 잘 잤다고 느낍니까? 저는 보통 밤 11시경에 잡니다. 잠자리에 든 후 즉시 잠이 들어 아침 7시까지 깨지 않고 자면 잘 잤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면 잠을 설쳤다는 기분이 듭니까? 제 생각에는 즉시 잠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 생각들 때문에 한참 뒤척이다 잠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잠이 오지 않은 경우를 가볍다라고 정의를 합시다. 철수 씨, 방금 말한 내용을 가볍다 옆에 적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때가 최악의 경우입니까? 잠을 아주 못 잤다고 느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밤새도록 안 자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잘 생각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경우지요. 실제로 그렇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주 예민해지고 긴장될 때 정말로 잠이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를 심하다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 밤새도록 자지 않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정의합시다. 철수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 정도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래도 가볍다와 심하다의 중간이겠지만 제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잠이 들거나 잠든 후에도 자주 깨는 경우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것을 중간 정도다 옆에 적으세요. 철수 씨,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제 증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매일 자신의 경고 징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경고 징후를 매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경고 징후 평가 기록지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평가 기록지도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요. 보기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왼쪽 난에 철수 씨의 4가지 경고 징후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4가지 경고 징후를 매일 점검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철수 씨, 지난밤에 잠은 잘 잤습니까? 예, 잘 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줄을 찾아서 없다라는 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어떤 경고 징후를 경험했다면 먼저 그 심한 정도를 판단하여 심하다, 중간 정도다, 가볍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수 씨, 매일 자신의 경고 징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 기록지에 표시를 하다 보면 어떤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몇 주간 경고 징후 평가 기록지를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줄이 직선일 때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만약 그 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고징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에는 반드시 어머니와 먼저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나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그것을 보고해야 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즉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철수에게서 경고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경고 징후를 발견했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동안 매일 우리 애의 경고징후를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경고징후 평가 기록지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기록해 왔습니다. 철수야, 내가 그동안 표시해온 기록지를 선생님께 보여드리렴. 어머니가 보여주세요. 여기 오자고 한 건 어머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잠시 봐도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이 기록지에 표시해왔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기록지를 보니 최근에 잠을 못 잔 듯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얘가 얼마 전부터 다시 밤 새도록 자지 않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게 사실입니까? 가끔씩은 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말은 단지 평상시보다 조금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기록지를 보니 지난주부터 경고징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제가 오자고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무조건 여기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 상태가 재발했을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여기에 오자고 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경고징후를 매일 평가하는 것을 어머니가 도와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철수 씨 기분이 어떤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철수 씨, 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느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약은 매일 복용했습니까? 예, 빠지지 않고 매일 복용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고민이나 화난 일이 있었어요? 요즘 어머니가 대학에 복학하라고 자꾸 저를 쪼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시간만 있으면 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철수야, 나는 그것에 대해 단지 몇 번 말했을 뿐이야. 내가 대학을 마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복학하라고 말한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철수 씨, 대학에 복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대학에 복학했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복학하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어머니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학교 복학 문제에 대해 철수 씨가 그런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면 아마도 그 판단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철수 씨의 복학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단지 애가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철수 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합니다. 학교에 복학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학 문제는 당분간 접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다시 재발되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 말에 네가 그렇게 심한 압박감을 받았는지 미처 몰랐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부터 다음 며칠 동안 철수 씨 경고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그것이 감소하지 않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의 용량을 조정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대학에 복학하라고 잔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저 자신의 경고징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선님께서 제 어머니에게 대학 복학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고 난 후로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비교적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제 상태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약간 초조해 보이는군요. 예,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자리에 계속 차분히 앉아있기가 어렵고 가슴이 펄쩍펄쩍 뛰고 속이 거북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재발되고 입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군요. 좀 전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한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과 한자리에 계속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심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한자리에 계속 차분히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 차분히 앉아있기 힘들고 자꾸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습니까? 예,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경고징후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조금 올린 것이 기억납니까? 그런 안절부절 못한 증상은 약의 용량을 올린 것 때문에 생긴 약 부작용 같습니다. 때때로 약의 부작용과 경고징후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증상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약을 끊고 싶습니다. 그건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약을 끊는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입원할 가능성도 크고요. 선생님 말씀은 알겠지만 이 안절부절 못한 증상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약의 용량을 낮추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약의 용량을 낮추기보다는 부작용을 없애주는 약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이 약을 아침과 자기 전에 한 번씩 복용하십시오.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부작용이 없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씨, 약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재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철수에게서 경고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부작용 치료제를 준 후로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줄 알고 아주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경고징후와 다른 증상들을 구별하지도 못했는걸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철수 씨, 여러 다양한 증상들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수 씨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신경을 쓰고 만약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징후 평가 기록지에 그 변화를 매일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만 하면 저나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고징후 평가 기록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응급계획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응급계획표가 있으니 잠시 보도록 합시다. 예. 먼저 응급계획표를 다 함께 만든 후 그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응급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2명 선정한 후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철수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철수 씨의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하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선생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를 적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389-1234를 건 후 381번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만날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수 씨의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담당 의사는 김길중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하고 만약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심 선생님께 연락하고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김길중 선생님께 연락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두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만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에는 다음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됩니다. 누가 철수 씨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김철근 선생님에게 연락하면 될 겁니다. 김철권 선생님도 현재 철수 씨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근무하십니까? 예. 그 선생님 연락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철권 선생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철수 씨가 다니고 있는 병원 말고 또 어떤 병원에 연락하면 될까요? 응급실을 대비해 다른 병원을 하나 정해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숭인병원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하준선 선생님에게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두 분 선생님의 이름과 근무하시는 병원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만약 야간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신과 의사가 항상 있는 수련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모든 대학병원이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연락하거나 직접 가면 됩니다. 집 근처에 그런 대학병원이 있습니까? 이전에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철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깝습니다. 예, 전에 간 적이 있어요. 다른 병원 응급실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병원 응급실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이 응급계획표에 모든 전화번호를 다 기록한 후에는 상단에 어머니가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머니께서 완성된 계획표를 봤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계획표의 뒷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죠? 예, 뒷면 상단에는 철수 씨의 경고징후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지속증상 및 극복방법란에는 지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증상에 대해 배운 후 기록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란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인 김길중 선생님에게 적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언제 만나기로 했습니까? 다음 월요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께 이것을 보여주고 각 단계가 적절한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처방해주는 약에 대해 적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이름과 서명도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단계가 적절한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항상 기분이 불쾌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근거리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까? 예, 거의 매일 그런 기분이 들고 어떤 날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약의 용량을 조금 올리는 게 어때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런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약의 용량을 올려보았지만 부작용만 나타나고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또 재발되어 또 입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민기 씨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은 지속 증상입니다. 그게 뭔데요? 지속 증상이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속 증상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변합니다. 어떤 때는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증을 앓고 있지만 저와 같은 증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제게만 그런 증상이 있는 겁니까? 정신분열병을 앓는 모든 사람이 지속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에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말씀은 제가 이 증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한 느낌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꽤 오랫동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역시 병의 일부 증상입니다. 만약 그게 병의 증상이라면 왜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약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대부분의 증상들이 약 때문에 호전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때때로 그러한 느낌이 너무 심해 사람들과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비록 지속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비교적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민기 씨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괴로운 모양이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며칠 전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여자가 저에 대해 수근거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여자한테 고함을 쳤더니 점원이 저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하군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정말로 많은 지장을 받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사회사학과 심 선생님이 그런 지속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심 선생님이 지도하는 치료 모임에 참가하도록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지속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경우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먼저 이 용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지속 증상의 심한 정도와 극복 방법을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이 기록지의 왼쪽 난에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속 증상을 적어 보십시오. 지속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재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는 것도 지속 증상인가요? 두 분 모두 맞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이 지속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상태가 나빠졌을 때 우울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슬프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증상이 지속 증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영희 씨 경우에는 우울한 것이 지속 증상입니다. 그것을 이 용지에 적으십시오. 우울하다고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적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으십시오. 저도 때때로 기분이 아주 우울해서 계속 누워있고 싶습니다. 또 사람들이 저에 대해 수근거리고 저를 해칠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것이 지속 증상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이 용지에 적어야 합니까? 예, 두 가지 다 적어야 합니다. 저도 많이 우울합니다. 또 제 상태가 나빠지면 귀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지금도 심하진 않지만 계속 들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정도가 심해지면 그것이 재발 경고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연락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더 악화되면 경고 징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주 씨, 나누어준 용지의 지속 증상란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과 우울한 것을 둘 다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속 증상이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속 증상의 심한 정도를 정의해 봅시다. 먼저 민기 씨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속 증상이 민기 씨를 정말로 괴롭힐 때 그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아주 심할 때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괴롭힐까 하고 서로 은은한 듯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상황을 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에게 제발 나를 욕하지 말라고 고함을 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 증상은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민기 씨 경우에는 심하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저 가볍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단지 제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한 것을 못 느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볍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군요. 이번에는 가볍다와 심하다의 중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즉 중간 정도라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한 기분을 느끼지만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않는 경우인 것 같아요. 즉 가볍다 일때와 같이 그것은 단지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항상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 고함을 치거나 뛰쳐나오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이미 나누어준 용지 오른쪽 편에 있는 심한 정도란에 그렇게 적으십시오. 각 증상의 심한 정도를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지속 증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그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이 정의한 내용을 적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속 증상의 심한 정도 및 극복 방법 기록지를 각자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지속 증상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혹은 생활하는 데 지장을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극복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용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지속 증상 극복 방법을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방법 중에는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희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희 씨가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럴 때 저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나면 우울한 기분이 없어집니까? 예, 때때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준 용지의 우울 문항에 적혀 있는 몇 가지 극복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것 중에 일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친구를 만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운동은 어때요? 제 경우에는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내 생각에는 영희 씨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간혹 이전에 저는 자전거를 한 번씩 타곤 했습니다. 철수 씨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수 씨 경우 귀에서 소리가 들릴 때 나름대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귀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소리 대신 다른 생각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속증상 극복 방법의 환청 문항에 적혀 있는 여러 방법 중 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콧노래나 노래를 부른다? 글쎄, 별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러 간다?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방법은 단지 제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들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것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지속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혹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곤 했어요. 은행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지속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극복 방법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수 씨와 민기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는 그 소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을 안심시킨다 라고 적혀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소리가 아닌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리는 진짜가 아니야. 이런 잡소리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군요. 제 경우에도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민기 씨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느낌은 사실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기 때문에 단지 신경이 날카로워진 뿐이야.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느낌은 사실이 아니야. 아무도 날 해치려 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줄을 서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글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나도 그래요. 언젠가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네요 라고 말을 건넨 적이 있었죠. 그러자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대요. 내 생각에는 귀에서 소리가 들릴 때 그런 방법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병희 씨, 좋은 의견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두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지속 증상 때문에 아주 괴로울 때는 거줄에서 벗어나 잠시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치료 모임을 끝내기 전에 각자 자신의 지속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선택한 후 그 내용을 이미 나누어준 지속 증상의 심한 정도 및 극복 방법 기록지에 기록을 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오늘 모두 자신의 응급 계획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볼까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응급계획표의 뒷면에 있는 지속 증상 및 그 극복 방법란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각자 자신의 지속 증상과 자신이 선택한 극복 방법을 적으십시오. 제 경우에는 지속 증상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칸은 4개나 됩니다. 예, 다른 칸은 그대로 비워두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주 이후로 자신의 지속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관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도에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극복 방법을 생각해내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였죠.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시도해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상점 안에서 계산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데 다시 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는 정말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자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나는 단지 상점 안이 무척 덥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에 서 있군요 라고만 말했어요. 그녀 역시 내 말에 동의하면서 제 면에 대해 몇 가지 농담을 하더군요. 야, 민기 씨 진짜 멋진 방법을 사용했네요. 민기 씨가 그런 경험을 했더니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극복 방법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할수록 더 쉽게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속 증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 기록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고징후 평가 기록지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예,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용지는 자신의 지속 증상을 평가하고 또 사용한 극복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이나 불법 약물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술을 마시거나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술이나 불법 약물이 왜 해로운지 누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 경우에는 정말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약 효과가 감소하였고 그 결과 재발되어 결국 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약 부작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약의 부작용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술이나 불법 약물을 권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면 자신의 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결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희 씨,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제 경우에는 술을 끊은 후로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나도 그래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훨씬 맑아져요. 나도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만약 친구가 권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친구가 권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또 권할 때는 다시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혹시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주 즐거울 때는 더 거절하기 어려워요. 만약 다른 친구들 모두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왠지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술이나 불법 약물을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저는 다시 그것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술이나 불법 약물을 권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다시 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자고 재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친구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거나 혹은 솔직하게 사실을 틀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경우에는 위궤양을 앓고 있거나 혹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면 현재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어서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제가 병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면 친구가 저를 멀리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친구라면 그것 때문에 철수 씨를 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해가 되는 것을 권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하겠죠. 듣고 보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솔직하게 병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하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댔는데도 계속 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술이나 불법 약물이 저에게 해롭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대신 다른 것을 하자고 말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계속 권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화가 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기 싫은데도 자꾸 밀어붙이니 기분이 아주 나쁘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때 고함을 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영희 씨가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네가 진정 내 친구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라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우정이 깨어질 수가 있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영희 씨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술이나 불법 약물을 권하면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도 재차 권하면 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권하면 솔직하게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계속 권하면 그것 대신 다른 활동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자신의 감정이 어떻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난다거나 실망했다거나 혹은 불쾌하다고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술이나 불법 약물을 거절하는 단계를 적은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저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지겨울 때는 혼자서 술을 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는 술을 마시죠. 그럴 경우 민기 씨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날씨가 좋으면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보통 공원에 가서 뛰거나 산책을 하죠. 날씨가 나쁘면 TV를 보거나 비디오를 빌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심하거나 지겨울 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탈 때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운동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는 술 대신 운동을 할게요. 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지겨울 때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민기 씨와 영희 씨는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좋은 건설적인 활동을 몇 가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건설적인 활동이란 무슨 뜻입니까? 건설적인 활동이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한 음악을 듣거나 운동이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TV나 비디오를 보는 것 등은 술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없애주기 때문에 모두 건설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건설적인 활동을 적은 용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떤 활동이 술이나 불법 약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철수야. 오랜만이야. 태환이구나. 잘 지냈니? 오랜만이네요, 태환 씨. 우리 지금 카드 게임 하고 있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카드 게임 같이 하지 않을래요? 커피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거나 한잔 하는 게 어때? 맥주 아니야? 난 싫어. 난 커피나 마실래. 그러지 말고 맥주 한 잔에 한 잔 정도는 오히려 몸에 좋아. 싫어. 술은 더 이상 마시지 않아. 이건 술이 아니야. 단지 맥주라고. 맥주는 음료수일 뿐이야. 난 술이라면 한 방울 입에 대고 싶지 않아. 맥주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이 있었니? 이전에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썼잖아. 태환아, 내가 병을 앓고 있고 그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만약 술을 마신다면 다시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 그래서 다시 마실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잔만 해라. 싫어. 나는 정말로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권하지 마. 알겠니? 알겠어. 그러면 영희야, 너는 어때? 싫어요. 우린 친구 사이잖아. 그러지 말고 한 잔 하자. 싫어요. 맥주 한 잔 하자는데 너무한다. 우린 친구 사이잖아. 그러지 말고 커피 한잔 하면서 카드나 함께 하는 건 어때요? 시시하게 커피는 무슨 커피? 그러지 말고 맥주나 한 잔 하자. 태환 씨, 제가 마시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권하니까 이제 화가 나네요. 태환 씨가 진정 제 친구라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 우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카드나 치죠. 알겠어. 더 이상 권하지 않을게. 나도 맥주 대신 커피나 한 잔 하지 뭐. 내가 끼어들어도 되니? 그럼. 물론이죠.